안녕하십니까. 집구성 이야기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그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DSR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DSR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DSR이 왜 중요하냐면 내 소득 대비 내가 얼마만큼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는데 DSR이 40%입니다. 제일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일으키려면 DSR의 40%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50%까지 DSR이 완화가 되는데 그 대신에 대출 이율은 올라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DSR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에 한 달에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대출 이자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이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만기 일시 방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대출이 8억이든 9억이든 빌릴 수만 있으면 이자만 내고 있다가 집값 올라가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 거죠. 이자로 납입한 것보다 차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예전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던 겁니다. 이런 상품들 때문에. 은행은 이자 놀이에서 좋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자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얼마짜리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DSR이니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한 70%다. 그럼 3억 5천까지 그냥 빌려줬어요. 3억 5천에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 5억짜리 집이 6억 7억이 됐어. 2년 만에. 그러면 이자 빼고 몇 억을 벌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해 왔는데 지금은 이 만기 일시 방식이 없고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 대부분의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치 기간 많아봐야 6개월,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3억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360개월. 30년이죠. 현재 나오는 상품 중에 대출 기간이 30년이 최장일 겁니다. 그리고 연 이자율이 5%. 그래서 대출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원리금이 한 달에 161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이 161만 원이란 돈을 내가 지출을 해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안 간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면 됩니다. 대출을 일으키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생활비가 들어가겠죠? 생활비가 한 가구당 최소 200만 원이 넘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부터 자동차 세금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외식해야죠. 한번 여행 가야지. 또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TV, 냉장고 바꿔야죠.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가 제일 먼저 판단해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내가 냈을 때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원금은 작게 상환이 됩니다. 이자가 많죠? 점점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 상환은 늘어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24회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 161만 원을 2년 동안 내게 되면 3,8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원금까지 낸 게 따지면 원금은 1,000만 원 낸 거고 이자를 2,800만 원 낸 거죠. 거기가 호재가 발생해서 우리 집값이 1억이든 2억이든 올랐어요. 아니 1억 올랐다 칩시다. 1억 오르면 내가 낸 이자가 2,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나는 7,200만 원을 번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동안 보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7,200만 원을 2년 만에 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좋은 데를 내가 분양을 받든 집을 구매하든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요즘 부동산 현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앞으로의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거는 이제는 부동산을 해서 떼돈을 벌어보겠다. 지금 로또 그 청약해가지고 나오는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로또예요. 로또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죠. 매번 할 때 뭐 12명, 20명씩 뭐 당첨이 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또라고 하는 것은. 로또 청약도 솔직히 여러분한테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서 사람들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부동산은 그냥 거주의 목적. 거주의 목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주변에 호재가 발생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땡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대출금 내는 게 어떨 때 보면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거, 집값 올라갈 거라서 무리하게 해서 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 뭐 1년, 2년 돼도 집값이 안 올라가. 그럼 초조하고 이 돈 나가는 거 매달 통장에서 막 160만씩 빠져나가는 이 돈이 완전히 꽁돈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고 나 그냥 거주하겠다. 거주하다가 플러스로 집값이 올라가면 땡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만 어떤 호재가 막 발생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값은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합니다. 지금 요번에 그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내 집도 올라갔지만 남의 집도 올라갔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율이 이제 어떠냐가 좀 중요한 거긴 합니다. 비싼 아파트가 5% 올라가는 거하고 싼 아파트가 5% 올라가는 건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올라간 건 똑같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똑같이 떨어져요. 어떤 특정 지역만 그냥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봐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정말 말씀드렸던 가용자산. 내 가용자산을 먼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 금액이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또 판단을 해 봐라. 그리고 그게 다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떠한 마인드로 내가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